요즘 에이전트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데이터가 다 일단은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고 그 기반에 LLM 동작해준다. 그러니까 LLM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색해오고 LLM한테 던지고 데이터를 검색해오고 LLM한테 던지고 하는 것은 다 CPU가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이 데이터에서 검색하기 위한 워크로드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NPU, GPU의 컴퓨팅 파워가 다 들어갔다고 하면은 최근에 CPU 워크로드가 에이전트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거의 50%가 CPU 잡이고 50%가 GPU 잡이다 이렇게 보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AI 시대 CPU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CPU만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VDPU라는 칩을 써서 훨씬 더 가속하겠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AI가 다루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를 처리하는 메모리 최적화 기술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게임 체인저죠. 디노티시아의 정무경 대표님과 함께 AI 메모리 처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에 시작한 스타트업이고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디노티시아인데 딥하고 뒤에 노티시아가 라틴어인데 날리지란 뜻입니다. 딥 날리지란 의미의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이름이 왜 이렇게 지었냐 하면은 AI의 필수적인 게 데이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AI 시대, AI 서비스 시대의 데이터 시스템은 저희가 리드해 보겠다 라는 포부를 가지고 디노티시아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피온의 또 CTO로 근무를 하셨고 우리나라 이제 NPU에서 선구자격인 회사들이잖아요. 결국엔 AI 가속기를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셨던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데이터 쪽으로 하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삼성에 있을 때 GPU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GPU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SK텔레콤으로 이직을 해서 국내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NPU 칩으로는 최초 칩 개발을 텔레콤 내에서 하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SK그룹사의 자회사로 사피온 스피노프까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퇴사를 하고 디노티시안 회사를 만들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AI 시대에 AI 모델만큼 중요한 게 데이터 공급이라고 생각을 했고 데이터 공급 쪽에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큰데 이걸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이 아이템이 세상의 어느 회사들보다 먼저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AI에서 중요한 게 이제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이터 공급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추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느끼시기에 이런 추론이 중요해지는 게 이제 메모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AI 모델이 데이터를 소비를 해서 생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AI 서비스에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을 LLM 모델만 가지고 생각을 해서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그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검색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답해 주는 게 AI 서비스들입니다. LLM 이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 식의 모델이었었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부터 모델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면서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그게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학습할 때도 배우지 않았지만 인풋 데이터에 정보를 넣어주면은 인풋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서 인풋 데이터에서의 지식을 학습한다든지 정보를 빼내서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거. 이 능력을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AI 모델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AI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모델 자체도 있겠지만 이 모델한테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가 대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 정보를 뽑아주느냐가 퀄리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대답을 했다면은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외부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추론을 해내서 대답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 찾는 일을 앞으로는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AI가 할 거다. 왜냐하면 사람은 AI한테 명령을 내리면은 AI가 그 데이터를 찾아주든지 찾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또 생성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결국은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폴더를 열어가면서 데이터를 찾는 일은 앞으로는 점점 없어져서 아예 사라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 얘기는 데이터 액세스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AI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크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저장을 했는데 안 쓰는 데이터
혹은 겹치는 데이터.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디지털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들을 정말 쓰냐고 보면은 안 쓰는 비율이 75% 많게는 막 90%까지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메모리 시스템 혹은 스토리지 시스템의 웨이스트거든요. 혹시 몰라서 저장을 해놓지만 다시는 보지 않는. 보고서도 초안 저장해놓고 최종본만 나가는 거고. AI가 데이터를 액세스하면 그게 양상이 바뀔 거거든요. AI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거고 뭔가 만들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것을 뽑아내서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AI의 어떻게 보면 소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의 가치도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장하는 데이터는 혹시 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결국은 스토리 시스템의 웨이스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가치, 밸류를 가지게 될 거다. 그럼 AI는 그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 거다. 그리고 AI가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 디렉토리를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스크롤을 하면서 얘가 그렇게 찾진 않을 거잖아요.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혹은 뭐 그래프 DB 이런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데이터를 의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찾는 거거든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미를 기반으로 가장 유사한 데이터, 유사한 의미의 데이터, 의도한 데이터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이제 세멘틱 서치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벡터 DB나 그래프 DB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DB화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래서요. 스토리 시스템에 엄청나게 많은 로우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부 정보를 축출을 해냅니다. 일종의 태그를 달아놓는 건가요? 핵심이 되는 인포메이션만 이제 뽑아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엑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양한 특성의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놓는 뭐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SQL 같은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AI는 물론 SQL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도 하겠지만 로우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오고 그걸 기반으로 제너레이션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인간이 지금 저장하고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지금 거의 다 파일 중심이거든요. 그 파일 중심 인터페이스가 전부 다 의미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바뀔 거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접근할 때 나 이거 찾아줘 했을 때 그냥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은 AI 스토리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볼륨의 데이터 중에 정확한 의미 기반의 데이터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될 것 같고 그 시대에는 이 워크로드가 어디가 더 클 거냐. 지금까지 LLM이 워크로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NPU, GPU의 컴퓨팅 파워가 다 들어갔다고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이 데이터에서 검색하기 위한 워크로드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AI가 작동하는 방식이 뭐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에이전틱 AI가 우리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데이터까지 찾아가지고 뭔가 뽑아주는 게 그런 작동 방식이 이제 앞으로 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오픈클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럴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DB가 바뀐다는 것도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AI가 접근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AI가 접근하는 데이터의 횟수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워크로드가 확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요. 에이전트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에이전트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을 이제 직접 사용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얘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한 행동, 내가 본 것들, 내가 말한 것들, 들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라이프 로깅으로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대답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데이터가 다 일단은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이 데이터가 필요해서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고 그 기반에 LLM 동작해준다. 최근에 CPU 워크로드가 에이전트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LLM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색해오고 LLM한테 던지고 데이터를 검색해오고 LLM한테 던지고 하는 것은 다 CPU가 합니다. 왜냐면 전체 총괄인 거잖아요, CPU가. 그 에이전트는 사실상 이제 CPU에서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AI 시대 CPU도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많아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이고 그 CPU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워크로드가 큰 것을 저희들은 이제 검색 엄청나게 많은 DB 검색인 거죠. 그거를 대신하는 칩을 만드시는 건가요? 그걸 가속하는 칩이죠. 그러니까 사실 NPU AI 알고리즘이 CPU에서 안 동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동작합니다. 네, 느려서 GPU, NPU를 쓰는 거고 검색도 이게 워크로드가 커지다 보니까 CPU만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VDPU라는 칩을 써서 훨씬 더 가속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AI 연산에서 추론이 커진다. 혹은 추론이 중요해지면서 AI 워크로드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LLM의 연산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색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에이전트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늘어나는 연산이 더 많은 건가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추론 워크로드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했었고요. 당연히 개발보다는 뭐 인류가 다 사용을 시작되면은 추론이 늘어날까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인데 그게 생각보다 더 늘어난다가 사실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에이전트까지 가면서 LLM 동작 횟수, 인퍼런스 횟수가 뭐 사실상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검색 횟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에이전틱 루프가 돌 때마다 계속 검색을 하니까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툴 콜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에이전트가 CPU에서 느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병목이 CPU에서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거의 LLM 동작이 바틀렉이었고 나머지는 잘 안 보이는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병목이 생기고 있다. 말씀 주신 대로 LLM 쪽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바틀렉이 있고 GPU 연산 혹은 NPU 연산에도 있고 이제 CPU에서 그런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에서도 병목이 생김으로써 저 전체 에이전트의 성능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 AI가 동작하기 때문에 인류가 저장하는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이 결국 AI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 공급차가 될 거고 거기에 검색이 항상 붙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말씀드렸고 에이전트는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AI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는 external knowledge라고 얘기하는데 외부 지식이죠. 또 한 가지가 에이전틱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기록했던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단기적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당장 내가 답을 만들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딱 올라와 있는 지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 모델은 토큰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파라미터도 읽어주지만 이제 키밸류 캐시라는 것도 읽어가지고 생각합니다. 이 키밸류 캐시라는 것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자면 머릿속에 지금 당장에 한 단어, 한 토큰 한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축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다 메모리고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추론 성능 얘기를 많이 하면서 키V 캐시, 키밸류 캐시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좀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 키밸류 캐시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질문을 하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그냥 답을 한다기보다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데이터를 쫙 긁어 옵니다. 물론 사용자가 그냥 던져진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도큐멘트를 보고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것들을 다 모아서 AI한테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수페이지짜리 정보였다고 하면은 수페이지짜리 정보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AI 모델이 다 계산을 해서 KV 캐시라는 버퍼에다가 다 저장을 합니다. 이게 저장 공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메모리죠. 그냥 HBM 캐시 메모리에다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뉴럴넷을 통해 가지고 한번 소화해서 KV 캐시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션 안에 있는 내용이면은 내가 질문을 계속 하더라도 내가 전 질문 그 전 질문을 했더라도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듯이 당장의 대답을 만들 때 바로 매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쓰는 데이터가 KV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워킹 메모리인 거죠. 사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 내 세션에 있는 양. 근데 이게 용량이 KV 캐시가 되면서 KV 캐시 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하면은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좀 디펜던시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 100빌리언 이하 정도 모델에 128K 정도를 던져줘서 그걸 KV 캐시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수십 기가가 됩니다. GPU에 요즘에 수십 기가에서 이제 수백 기가 정도 최근이 이제 100기가 넘어간 꼴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KV 캐시로 차지해 버려야 되는 거죠. KV 캐시가 HBM에 안 들어가고 딴 데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큰 하나 읽을 때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엄청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HBM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AI 서비스는 전부 다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합니다. GPU가 여러 개 필요하고 그 얘기는 클라우드에서 내가 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버 몇 대가 할당돼 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다 질문을 하고 같은 리소스를 쉐어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모델의 파라미터는 다 쉐어가 됩니다. 모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델은 하나이기 때문에 HBM부터 올려놓고 이 사람이 질문하나 저 사람이 질문하나 다 그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컨텍스트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람마다 HBM 할당을 해줘야 돼요. 서비스마다, 그 세션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KV 캐시에 대한 그 용량 프레셔가 훨씬 더 큽니다. 그거를 확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하드웨어적인 기술 문제니까, 그 이제 적층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면 그 세션이 종료가 되면 이 KV 캐시는
날아가나요? 그게 이제 이 GPU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하고 쉐어드 리소스로 여러 사람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잠깐 쉬어요. 사실은 사람은 질문을 컴퓨터만큼 빨리 할 수는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계속 질문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잠깐 쉬는 시간이 GPU를 놀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질문 대답하면은 이거 잠깐 내리고 딴 사람 서비스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딴 사람 서비스를 올려주려고 봤더니 KV 캐시가 다 잡고 있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 디스크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시스템으로 내리고 딴 사람 걸 빨리 올려요. 그래서 또 서비스예요. 그리고 내가 질문 또 해요. 그럼 이거 내리고 이걸 올려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GPU 클라우드가 있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내가 질문을 던지면 한 머신에만 가란 법은 없거든요. 그때 놀고 있는 머신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 저쪽으로 옮겨주고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케이블 캐시를 내렸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시스템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바틀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터보컨트라는 기술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케이블 캐시를 뭐 6배 압축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HBM에 이제 뭐 저장이 되는 거를 워킹 메모리를 우선은 확 줄여놓는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HBM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표님 어떻게 또 보세요? 그게 이제 이슈가 생기고 뭐 주가가 요동을 치다 보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업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 메모리 수요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컴퓨터가 나왔는데 컴퓨터가 너무 잘해서 일을 너무 빨리 끝내서 컴퓨터가 필요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컨텍스트를 늘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제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 퀄리티 있는 답변을 얻고 뭔가 태스크를 주었을 때 좋은 답변을 얻으려면 워킹 메모리에 최대한 많이 올려놓고 여기서 정보를 찾아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길이가 그 AI 서비스의 품질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길수록 좋습니다. 근데 지금 못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메모리 용량의 문제였습니다. 용량 문제에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더 못 나가고 더 늘리고 싶지만 못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줄여줬다. 메모리 리퀘어먼트가 줄어들고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까가 아니고요. 줄였기 때문에 더 똑똑하게 하려면은 컨텍스트를 당연히 더 늘리죠. 서비스 더 좋아지죠. 서비스 더 좋아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같이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작업인 거네요. 이거 하나로 뭐 메모리의 판도가 바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AI 성능 향상을 위해서 메모리도 발전해야 되는 거고 이 KV 최적화, 압축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작업이 계속 된다.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VDPU가 CPU 옆에 붙어서 결국에는 CPU가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메모리 반도체도 아니고 이거는 정확히 어떤 반도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아까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CPU라는 것은 제너럴한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릴 수 있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CPU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돌고 각종 애플리케이션도 다 도는 것은 다 CPU지 않습니까? 이 시멘틱 서치라는 것도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지금은 이제 대표되고 있는데요. 이게 동작 방식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찾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큐멘트가 길게 있다고 하면은 도큐멘트를 내가 찾을 때 뭐 패러그래프 단위로 찾겠다고 하면은 패러그래프를 다 나눈 다음에 이걸 청킹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그래프의 특징들을 뽑아냅니다. 그 문단의 특징이요? 문단의 특징들. 그것도 이제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뉴럴넷을 통해서 뽑고요. 특징만 수천 개를 뽑아요? 네. 그 특징만 수천 개를 뽑아내고 그 수천 개의 엘리먼트들이 하나의 벡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벡터는 데이터의 특성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물론 사람이 이 특성이 뭔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뉴럴넷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 특징들을 벡터라고 생각하면 이 벡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면은 이 질문 역시 아까 말한 AI 모델, 인베딩 모델을 통해 가지고 벡터화됩니다. 그럼 질문의 특징들이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벡터를 기존의 데이터 저장했던 DB에서 가장 이 벡터와 거리가 가까운 벡터들을 찾아냅니다. 그게 사실은 이 벡터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벡터가 가리키고 있는 원본 데이터가 사실 의미적으로는 질문과 가장 비슷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그래프 서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벡터 DB 연산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벡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이 수많은 벡터들을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것은 너무 연산량이 많습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전부 다 찾자고 하면 느려서 쓸 수가 없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툴은 이거를 나름대로 구조화시켜서 스트럭처하고, 사실은 이제 거의 그래프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서 몇 개 데이터를 비교해 보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벡터 DB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을 빠르게 하드웨어로, 이제 커스텀 반도체인 거죠. 하드웨어로 빠르게 하게 만들어 놓은 반도체가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벡터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VDPU라고. 사실 VDPU는 없는 용어인데 저희들이 만든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벡터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말씀 주신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위치가 이제 메모리 안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건가요? 벡터는 메모리 안에 있거나, 사실 벡터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핫한 것은 메모리에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시스템, 디스크나 SSD에 저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DB를 따로 구축을 해놔야 되는 거죠? DB를 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빠른 것을 찾아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자료들은 벡터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패러그래프든 정킹을 해가지고 이제 특징을 뽑아놓고, 이제 그 특징들이 벡터인 거고, 제가 이제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넣으면은 그 질문도 이제 벡터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제 질문에 벡터들이 막 나올 거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벡터와 제 질문의 벡터를 서로 맞는지를 막 검색을 해서 서로 어울리는 것들을 꺼내준다. 이제 그 작업을 빠르게 해주는 게 이제 VDPU다. 그러면은 이제 VDPU는 CPU의 지시를 그래도 받아서 업무를 하는 거죠. GPU도 마찬가지죠. GPU, NPU도. 그렇죠. 언제나 가운데는 CPU가 있고, CPU에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GPU는 뉴럴넷을 엑셀레이션 하기 위한 거, GPU, NPU는 데이터베이스를 엑셀레이션 하기 위한 게 저희 VDPU다.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CPU랑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질문을 주면은 CPU가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모델에 따라 다르다고 했지만 GPU에 줘가지고 제 질문을 벡터화해서 다시 VDPU에 주면은 이제 거기서 제 질문에 맞는 DB를 검색해서 다시 연결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VDPU가 없을 때는 이렇게 벡터 DB를 이용한 검색이랄까 혹은 매칭 이런 게 아예 안 된 거는 아닌데 CPU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도 저희들 칩을 이제 아직 칩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네네. 올해 이제 여름에 첫 번째 칩이 나오고, 네네. 지금은 FPGA라는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프로토타입을 하고 있습니다. VDPU는 이제 하드웨어 이제 제품인 거고, 또 소프트웨어 제품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이제 이름이 시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제품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하는 이유도 좀 설명을 뒤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홀스가 해마입니다. 해마. 히포캠퍼스라고도 하는데 뇌에 들어가 있는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 기관도 해마거든요. 시홀스는 사실 시스템 전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벡터 DB 혹은 시멘틱 서치를 위한 엑셀레이터를 만들고 있지만, 이 엑셀레이터를 활용해서 혹은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벡터 DB이기도 하고 그래프 기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시멘틱 서치 혹은 논리적으로 서치를 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 에이전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COS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LLM 모델은 이제 오픈소스 모델을 저희들이 튜닝해서 쓰고 있고요. 그걸 이제 합쳐서 하나의 에이전팅 레그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이전트 시스템 혹은 이제 다수의 에이전트를 이제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 옵스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솔루션화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소프트웨어로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꽤나 반응이 좋아서 예상보다 먼저 매출도 만들었었고, 올해도 큰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벡터 DB랑은 너무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벡터 D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레그 혹은 에이전트 옵스 시스템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잘 가지고 오고 빨리 가지고 오고 정말 검색해야 될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오고, 그걸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기술이라서 그쪽에 더 포커스가 그쪽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DB에서 에이전트를 돌릴 때는 CPU에서 연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칩이 출시가 되면은 요 DB에서 CPU로 보낼 때 이 칩을 한번 거치면은 엑셀레이터가 가속을 해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순도 높고 꼭 필요한 것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에이전틱 AI의 한 축이 이제 모델과 뭐 GPU라고 한다면,
이쪽 축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DB와 데이터, CPU까지 올려 보내주는 그런 뭐 파이프라인이랄까요? 그런 걸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쪽을 완전히 싹 담당을 하고 계시는 셈이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에이전트 AI가 오면서 CPU가 꽤 정말 중요해지네요, 다시. 에이전트가 이제 막 붐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적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보고에서는 거의 50%가 CPU 잡이고 50%가 GPU 잡이다 이렇게 나온 보도가 있는데 물론 최적화가 될 겁니다. 물론 GPU 쪽도 뉴럴넷도 최적화가 되겠지만 양쪽이 최적화가 될 거고 아무래도 조금 더 늦게 나온 최근 나온 에이전트들은 최적화가 덜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적화가 될 거지만 데이터는 더 많이 액세스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다 발전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먼저 만들고 하드웨어까지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딥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런 회사들이 직접 칩을 만들잖아요. 직접 칩을 만드는 것은 물론 당연히 시장 논리에서 자기 인프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GPU 비용 대비해서 만들어서 넣는 게 더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성공하는 칩 물론 이제 딥테크들이 자기네들의 인프라에서 쓰면은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긴 있지만 NPU 중에 엔비디아만큼 성공한 칩은 없지만 성공한 케이스들은 대부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든 칩이거든요. 구글 TPU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그 이유가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응용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가 있고 자기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한 칩을 만드는 거죠. 칩 만드는 역량 자체가 인텔이나 뭐 AMD보다 더 뛰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칩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그런 이유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반도체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엔비디아가 최근에 루빈 플랫폼 만들 때도 우리는 GPU 하나로 했다가 지금 CPU의 프리필용, 디코드용 그랬다가 LPU까지 이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생각이 든 게 더 이상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테크 기업의 발표에서 트랜지스터 몇 개 더 들어갔다 이런 게 얘기가 잘 안 나오고 하나의 이런 렉 시스템을 만들면 있어서 어떤 칩을 더 넣었다가 나오잖아요. 특정 도메인에 필요한 칩들을 더 많이 넣었어가 이제 차별 포인트가 돼서 이번에 뭐 LPU가 들어간 게 화제가 된 것도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VDPU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또 포지션이 될 수 있는 칩이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래도 최근에는 창업하시고 처음으로 투자 시리즈 A 또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얼마 하시죠? 이번에 이제 900억 남짓 투자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다니시면서 뭐 투자자들 많이 만나시고 하셨는데 또 그분들이 좀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분들께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우선은 이런 얘기를 물론 용어가 좀 바뀌고 하긴 했지만 제가 창업할 때부터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해왔었고 이번 투자에도 기존 투자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2년 전, 3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저렇게 될까라고 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 또 데이터 쪽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것이 실제 시장에서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2년 전, 3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다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이 이제 믿음을 더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를 하면은 물론 이제 NPU라는 엄청나게 큰 반도체에 큰 기치를 걸고 크게 투자를 받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약간 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시장을 저희들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빅테크들이 굳이 하지 않는 일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지고 트렌드는 이쪽으로 분명히 가고 게다가 계속 말씀드린 게 LLM 모델과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잖아요. 우리나라가 메모리는 가장 잘하잖아요. DRAM부터 해서 낸드 플래시까지 가장 잘하고 그러면은 그걸 모아놓은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 시스템이고 이 스토리 시스템이 앞으로 AI한테 데이터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DRAM과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AI의 어떻게 보면은 정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좀 꿈꾸고 있고 그 비전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AI 시대에 메모리가 중요하다. 뭐 실제로 그래서
한국의 그런 메모리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지 HBM 안에 D램을 더 많이 쌓고 용량이 커져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이해를 했는데 그 안에서 좀 어떤 식으로 메모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프로세싱이라기보다는 전달해주고 또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뭐 CPU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들으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빅테크들이 안 하는 분야이지만 또 꼭 필요한 분야인 거잖아요.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칩이 나오기 전부터 여러 회사 POC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POC 빅테크하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클라우드 회사에서 사실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스토리지에 이제 세멘틱 인터페이스가 점점 붙고 있습니다. 내 데이터 그냥 날 말로 찾고 싶어. 그걸 모든 데이터에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워크로드가 있을 건데 그걸 이제 사실상 엑셀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시장의 변화 그리고 뭐 에이전틱 AI라는 또 새로운 등장 그런 것과 발맞춰서 가고 있어서 또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빅테크랑 뭔가 가장 빠르게 뭔가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에도 AI 시대의 메모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칩에 대한 얘기까지 또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